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3 지방선거는 국가와 민생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입니다. 지금 민생경제 현실이 너무도 차갑습니다. IMF 외환 위기 상황을 방불케 하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상황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가운데 이란 사태로 인해서 3차 오일 쇼크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실물 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고용 한파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란한 SNS 정치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현실을 가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냉혹한 현실에는 눈을 감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을 반드시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전과 22범의 범죄자 주권 정부도 모자라서 경찰관 폭행범, 선거법 위반범, 댓글 조작범 등 다양한 범죄자들을 지방정부를 지배하는 범죄자 지방정부 시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상식의 위기를 초래하는 부도덕한 권력 행사를 국민과 함께 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의회 권력을 악용한 사법 시스템 파괴, 방송과 언론 장악, 수사기관 해체 작업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운동과 이를 위한 국정조사권 남용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헌정질서 파괴를 반드시 견제하겠습니다. 현란한 정치 노름 뒤에 감춰진 경제 실정, 부도덕한 권력,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비정상적인 국정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충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3차 오일 쇼크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정책 대응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을 하면 경기가 더 위축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정책을 쓰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정책은 이념이나 고집을 버리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할인과 같은 조치는 단기적인 충격 완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수급 안정, 물류비 부담 완화,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 등 보다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을 강행하고 과도한 부동산 수요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되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면 결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가계의 생활 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중동 정세와 같은 외부 충격은 일정 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충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점은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민생과 경기 안정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유예하고 부동산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야구 대표팀이 WBC에서 기적처럼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역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내부 혼란을 끝내고 지방선거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이루기 위해 정책부터 하나하나 챙겨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토지 용도 제한을 과감하게 풀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만들 수 있는 공간 혁신구역,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존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16개소에 불과합니다. 청량리역, 양재역 등 일부 교통거점을 중심으로 고밀 융복합 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30년까지 한국형 화이트존을 10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50개소 이상을 비수도권에 지정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산업단지, 역세권과 유휴 공공부지를 과감한 혁신 공간으로 전환해 업무, 주거, 산업, 문화가 융합된 고밀도 복합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간 재구조와 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기업 협상 기준을 명확히 하며 교통,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는 과감하게 풀되 난개발이 아닌 전략적 고밀 복합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100개 혁신 거점을 세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임대 시장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0만 4천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사이에 12%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전세 공급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공급 확대 없이 규제만 강화되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 전세 풍기가 과속화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전세 물건이 줄어들자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이동했고 그 결과 월세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2만 7천 가구에서 내년 1만 7천 가구 수준으로 약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전세 물건 역시 줄어들 것이니 전월세 시장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해법은 분명합니다. 공급 확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정상화해 실제 입주 물량을 늘리지 않는 한 전월세 시장은 안정이 어렵습니다. 오션 서울시장은 재건축 재개발이 정상화되면 8만 5천 호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청년 전월세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 역시 서울 임대시장 불안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리나라 선박 26척의 발이 10여일째 묶여 있습니다. 한국인 146명을 포함해 총 597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고 국립한국해양대 7명, 국립목포해양대 5명 등 대학생 12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확전 양상으로 흐를 경우 현재 선박들이 머물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해수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선박들의 위치와 안전을 면밀히 확인하고 식료품과 연료 공급, 긴급 소통 창구 운영, 선원 하선 계획 등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우리 산업과 농업의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 3위 요소 수출국이고 우리나라는 비료의 주원료인 요소의 38.4%를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습니다.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비축분이 소진되는 8월경부터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원료 구입 자금 지원과 동남아시아 등 대체 수입선 확보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농업계에서는 농번기인 4월부터 6월을 앞두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정책위 의장님께서 서울 지역 아파트의 월세 가격 오름세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전세를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비 부담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합니다. 월세 150만 원에 관리비까지 더하면 매달 약 180만 원이 주거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올해 3인 가구 중위소득 약 536만 원, 4인 가구는 649만 원임을 감안하면 소득의 30% 가까이를 주거비로만 지출하는 셈입니다. 주거가 삶의 안정 기반이 아니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금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서민들의 생활비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단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운영수석입니다. 야당의 반대와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여론의 커다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이 결국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노동권 보호라는 명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명분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식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채 민노총의 요구와 포퓰리즘적 정치 계산 속에 밀어붙인 대표적인 졸속 입법입니다. 사용자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고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넓힌 결과 원청 기업은 수많은 하청 노조들까지 상대로 무제한에 가까운 교섭 요구에 응해야만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약화시켜 민노총 등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민노총 산하 하청 노조들이 원청 기업의 교섭 요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파업 불참자를 신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식의 협박까지 일삼는 등 노조 현장에서의 극단적 노사 대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 전은 물론 통과 이후 지금까지도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와 보완 입법, 사회적 협의를 거듭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 없이 강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초래될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책수석입니다. 사법 파괴 3법 대통령 문제가 걸린 사안에는 정광석하였던 청와대가 정작 대통령이 근절하라고 했던 7대 비정상의 비서관들 의혹은 일주일째 뭉개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경기 라인인 정정옥 성평등 비서관의 농지입니다. 2016년 경기 이천 농지 77평을 매입했습니다. 1000평짜리 땅을 13명이 쪼개서 샀습니다. 자녀 명의로는 시흥의 농지 47평을 구입했습니다. 이 역시 자녀 포함 17명과 약 800평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재명 지사 재임 시절에 자신 땅은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또 자녀 명의의 땅 역시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라는 대형 호재를 맞았습니다. 2019년에 정 비서관은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이었죠. 이재명 지사 시절의 개발 호재, 기막힌 우연일까요? 기막힌 정보 수입일까요? 수집일까요?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쪼개기 투기 수법이라는데 본인은 당초 농지를 산 적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기당해서 농지인 줄 몰랐다고 구차한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던진 질문대로 측근에게 묻습니다. 정 비서관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 곳이죠. 청와대가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정 비서관은 직접 농사를 짓습니까? 또 대통령이 강제 매각을 지시한 대상, 즉 농사를 짓는 척하면서 묵혀둔 투기는 아닙니까? 지사 시절에 개발 정보가 흘러들어간 게 아닌지 확인했습니까? 부당 이득이라면 어떻게 환수할 겁니까? 부동산에서 불법 이득을 취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등잔 밑에 부조리 의혹이 또 있습니다. 네, 좀 깁니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의 상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딸이 4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청년 임대주택을 차지했습니다. 2020년 샀다는 이 강남 건물은 당초에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 혼합된 상가주택이었고 이 수석의 딸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년주택 청약 2개월 전인 2022년 6월에 상가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거양득이 됐죠. 다주택자인데 1주택자가 됐고 딸도 자연스럽게 청년주택 청약이 가능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이규현 수석의 답변은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인 임대주택이었다였습니다. 아니, 집 한 칸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고 월세 대느라 끼니를 줄이는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당첨은 일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적 아닌가요? 45대 1이라는 경쟁률은 지옥고, 즉 지하, 옥탑, 고시원을 탈출하고 싶은 청년 45명 중에 44명이 눈물을 머금고 돌아선 불공정의 문제입니다. 청와대 측근의 가족은 집을 챙겼고 이 정부의 정책 신뢰도 앗아갔습니다.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이면 진짜로 집이 절실한 청년들을 위해서 청약을 넣지 말았어야죠. 꼼수 당첨, 핀셋 투기 의혹, 대통령이 말한 가장 지독한 비정상을 이제 측근들이 몸소 실천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문제가 제기되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던 청와대는 일주일이 되도록 진상 파악은 물론 어떤 조치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패가망신은 측근은 빼고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국민은 투기꾼 낙인 찍고 부르렁치는 청와대는 당장 옆방 투기 몸통 의혹 조사 결과부터 밝히십시오. 답변 없는 청와대, 침묵은 동조의 다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경희 간사 박수영입니다. 오늘 아침 리터당 전국 평균 기름값은 1,905원, 서울은 평균 1,950원을 넘어섰습니다. 중동 사태 이후 열흘째 연속 상승으로 대한민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근시안적인 갈라치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만 적극적으로 인하해도 중동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내놓은 대책은 최고 가격 지정 등 정유기업과 주유소만 때려잡자는 사회주의 방식의 임시방편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시장 개입과 겁박으로 유가가 진정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큽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중동 사태 이전 가격으로 최고 가격을 공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가엔 이재명 정부가 만든 고환율, 고물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가격만 통제하면 판매 기피, 암시장 등장 등 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석유사업법 23조는 가격 통제를 받은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혈세로 유가 상승분을 메꾸는 돌려막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최고 가격 지정제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간 사문화된 이유도 바로 이런 부작용들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력세인 유류세부터 완화해도 리터당 휘발유 값을 지금보다 248원에서 최대 395원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 1리터에 포함된 유류세는 763원입니다. 법정 교통세 475원보다 17원이 더 높은 교통세 492원을 기본으로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더해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작년 11월 세수 확보 등을 이유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정 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매겨놓은 탓입니다. 정부가 당장 시행령부터 다시 개정해서 법정 세율로만 낮추어도 유류세는 리터당 약 27원이 내려가서 기름값을 소폭이나마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 탄력세가 허용하고 있는 최대 30%까지 낮추면 총 유류세도 지금보다 248원이 더 낮아져서 현재 리터당 1905원인 휘발유 가격이 중동 사태 이전 수준인 1657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전국 평균 기름값이 1707원에 불과하던 당시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가 상승을 거론하면서 어깨팔을 비트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정부를 비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때의 이재명과 지금 이재명이 다른 사람입니까? 묻지마 연금살표와 재정폭주, 기업옥죄기 멈추고 벚꽃 추경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율을 낮추면은 유류세 세수는 줄어들겠지만 작년 반도체 호황 덕에 법인 세수는 22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교통세 총액 13조 원의 일부가 줄어도 정부가 허리띠만 졸라맨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 국민은 유가 급등에서 시작하는 도미노 물가 상승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시장을 무시하는 최고 가격제 같은 정책을 포기하고 근본적인 유가 안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유류세 인하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간사 김미애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백신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는 법안 공청회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일정을 잡고 현안 질의를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서조차 정파적 계산을 앞세운 민주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충분한 질의 시간이라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상규명에 나설 것입니다. 특히 당시 방역 수장이었던 정은경 장관에게 책임난 자세를 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오염 우려 백신이 안전성 확인 없이 1,420만 명 넘는 국민에게 접종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전한 접종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매뉴얼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문제가 제기된 백신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강행됐고 심지어 제조사의 조사 결과의 약 70%에 해당하는 해당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이 모두 끝나고 재고가 소진된 이후 조사 결과가 회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사의 조사 회신 기한조차 정하지 않은 채 조사를 일임했기 때문에 설령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접종을 중단할 수 없던 구조였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었습니까? 참담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어떠한 피해 구제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접종 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고 접종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물질 신고에는 일정 부분 우연적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백신에 대한 전수조사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문제 백신 접종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고 이상 반응 신고를 전수조사하며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정은경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또 다른 배신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복지 현안 질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방위 감사합니다. 최근 국제 전쟁 양상을 보면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작전에서도 전쟁 판세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는 것은 다름 아닌 드론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군조차도 가장 치명적인 위협 중 하나로 저가형 드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장의 변화는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의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드론 등 비대칭 전략 강화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셰펠 4형, 셰펠 9형 등 신인형 무인기 등을 공개를 했고 자폭 드론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부서까지 신설했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서 드론 전술과 운용 경험을 축적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국방부는 민, 관, 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권고안 대로 드론 작전사령부를 해체하거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려고 합니다. 드론이 현대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에 드론 전력을 약화시키는 논의가 과연 시대의 흐름과 안보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미군이 실전을 통해 확인한 드론 위협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역시 미래 전장에 맞는 전력 구조와 빈틈없는 강력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드론 전쟁의 시대에 우리만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안보 포기입니다. 다가오는 자그마한 미래에 두고두고 후회할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영두입니다. 어제 오후 22대 과학기술총연합회 회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의원총회와 여러 일정으로 바쁜 시간이었지만 국민의힘 상임위 간사로서 또 국회 과학기술 원자력 소위원장으로서 참석해서 과학기술 단체장님들과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온 선배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수학자인 권호남 회장은 과총 58년 사상 두 번째 여성 회장이어서 스템, 즉 과학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여성 과학기술 인재의 더 커진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22대 과총 회장 그 대수와 22대 국회가 같은 대수였습니다. 국회가 과학기술계와 나란히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명, 이른바 레조넌스를 이룬 것 같아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올해는 또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요람이자 대한민국 경제 혁신 성장의 핵심 기반이었던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0주년입니다. 올해는 또한 대한민국 공대 시대의 효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80주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기적, 민주주의는 바로 시대를 앞선 과학기술계 선배들의 위대한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식민지 폐허와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에 허덕이던 나라가 광복 80주년이 되기도 전에 일본을 국민소득에서 앞선 것도 바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당의 앞선 지도자들은 전쟁 직후에도 원자력 기술 과학자를 비롯한 과학기술 인재를 유학시키고 육성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정책 예산 지원의 최우선 순위를 과학기술 발전에 쏟아부었습니다. 대덕연구단지도, 과학수도 대전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생태계도 정통 보수 정당인 우리당이 초석을 쌓았습니다. 지난 정부 급격한 과학기술 예산 삭감 그리고 재편으로 우리당이 쌓아왔던 과학기술 정당으로서의 전통이 큰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우리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다수 여당의 방송 지배구조, 방송 장악에 골몰한 사이에 소수당으로서 과학기술의 혁신불씨를 살리려고 분투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AI를 비롯한 국가 대계에 국민의힘이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10대 국가과제, 국가 핵심 기술 자립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10대 과제를 국민의힘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예, 외통위 간사 김건희입니다. 어제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평화 선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시기 논란이 되었던 종전선언을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과정에서 동맹과의 마찰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극심한 남남 갈등을 초래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선언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어제의 방식으로 풀려 하면 길을 잃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 답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북한이 도발은 꿈꿀 수도 없게 확고한 억지력을 갖추고 동맹과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지금의 적대 노선을 단념하도록 견인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외교안보 정책은 희망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반도 평화가 선언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 인식 위에서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